비가 내린다. 창밖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이 소리, 참 익숙한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까? 손에 들고 있는 이 가족 사진, 이제는 보기도 괴로운 한 장의 사진이 나를 이렇게 무겁게 만들다니. 이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이제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가슴을 찌르다니. 아내와 아들, 그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뜨겁다. 나를 바라보던 그들의 눈빛이 얼마나 따뜻했던가. 그 눈빛들이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멀어져 버렸을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때 왜 그렇게 의심했을까?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모든 게 내 잘못이었던 것 같다. 그 작은 검사 결과 하나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줄 알았다면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 나는 너무 어리석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오태경입니다. 나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일만 하며 살아온 덕에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물질적인 안정이 모든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제가 자란 곳은 작은 농촌 마을이었어요. 사계절이 뚜렷한 그곳은 봄이면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이면 푸른 논밭이 끝없이 펼쳐졌죠. 가을에는 황금빛 들판이 장관을 이루었고 겨울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곤 했어요. 아침이면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해질 무렵엔 논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던 그런 곳이었죠. 우리 집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은 늘 성실함과 정직함을 강조하셨어요. 아버지는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보살펴 주셨어요. 그런 부모님 덕에 저는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사는 법을 배웠죠. 서울로 올라가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의 헌신 덕분이었어요. 대학 시절에는 정말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성공하고 싶었고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 모든 열정을 학업에 쏟아부었어요.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때는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성공하고 인정받고 나름의 꿈을 이루는 것.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30 즈음이었다 보니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가족과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죠.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혼자가 되어 있었어요. 외로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러던 중 친구가 소개팅을 권유했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결혼이나 사랑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끈질긴 권유에 못 이겨 소개팅 자리에 나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승환아, 그녀와의 첫 만남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우산을 쓰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빗물이 우산 끝을 타고 떨어지면서 만들어내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차분한 모습이 어우러져 그 순간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죠. 처음 본 순간 저는 이 여인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미소는 참 따뜻했어요. 말없이 우산을 건네주는 손길도, 조용히 내 말을 들어주던 태도도, 그 속엔 깊은 배려와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마치 오랜 친구와 다시 만난 듯한 편안함을 느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차분하고 고요한 그녀의 성격은 저에게 많은 위안을 주었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쌓일수록 저는 이 아이가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자주 가던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따뜻한 조명 아래 아늑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날 그녀에게 말했어요. 하나 씨,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태경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서약을 나누며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하나의 미소는 저를 항상 편안하게 해주었고,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결혼식 날 우리는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하며 눈물을 흘렸죠.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러다 얼마 후 우리에게 첫 아이가 찾아왔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병원에서 처음으로 내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어요. 작고 연약한 얼굴과 몸을 보며 저는 그 아기를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내 가족을 지키고 그들에게 최고의 삶을 제공하리라 결심했죠.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가시는 것을 느꼈어요. 아내와 아들은 제 전부였고, 저는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집안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아들이 처음으로 걸음마를 뗐을 때, 우리는 둘 다 눈물을 흘리며 그 순간을 기뻐했어요. 그 작은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때 우리 가족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자라났고 그의 눈에는 항상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아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가 다가오자 저는 그에게 제가 받지 못했던 최고의 교육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내 아이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죠. 아내와 저는 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늘 그 곁을 지켰어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그저 자랑스럽고 행복하기만 했어요. 아내와 함께 아들의 손을 잡고 학교로 데려가면서 그날의 아침은 어찌나 맑고 상쾌했던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우리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저는 그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바람은 따스했어요. 마치 우리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듯한 날씨였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아들의 첫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우리 가족에게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그 혈액형 검사 결과였어요. 학교에서 받았던 그 작은 검사 결과지 한 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 결과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며 내민 혈액형 검사지를 보았어요. 아들의 혈액형이 B형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저는 분명 내 혈액형이 O형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어릴 적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아내도 O형이니 당연히 아들도 O형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왜 아들의 혈액형이 B형이지? 아내가 물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놀랐을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죠. B형이라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불안과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아이가 내 아들일까? 아니,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믿어왔던 내 혈액형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그녀를 보면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냥 내 착각일 뿐이지만 만약 내가 옳다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아들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나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를 만큼 내 마음속에 의심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아들이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때부터 저는 아들에게 가혹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그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저는 그에게 차갑고 냉정해졌어요. 아내는 그런 내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점점 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갔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내 의심과 불안을 잠재울 수 없었어요. 저는 점점 더 아내와 아들에게 냉대하게 되었죠.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저는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죠. 행복했던 시절은 이제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고 저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후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의심에 사로잡혀 내 인생을 망쳐버렸을까?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아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 머릿속은 온통 그 혈액형 검사 결과로 가득 찼어요. 아내 하나와 아들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교감이 나에게는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죠.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생선조림을 준비해 두고는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어요. 태경 씨,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생선을 준비했어요. 맛있게 먹고 힘내요. 그녀는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저는 그 미소를 더 이상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내 마음속의 의심과 불안은 이미 그녀의 따뜻함을 차단한 지 오래였죠. 식탁에 앉아도 저는 쉽게 음식을 입에 넣지 못했어요. 아내와 아들은 그런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죠. 아들은 제가 점점 더 냉담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 침묵이 불편해 보였는지 나지막하게 말을 꺼냈죠. 요즘 당신 너무 피곤해 보여요. 회사 일 때문이에요? 저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생선조림을 천천히 씹었어요. 그 맛이 어땠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아들은 저를 의식한 듯 숟가락을 들다가도 다시 내려놓고는 주눅든 얼굴로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요? 아내가 다시 한 번 말을 꺼냈죠. 태경 씨, 무슨 일 있으면 말해줘요. 우리 이렇게 지내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그저 피곤할 뿐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죠. 내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이내 식탁 전체를 얼려버린 듯 했어요.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눈빛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밥 다 먹었어요. 그 말에 아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다 먹었으면 가서 숙제해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어깨가 얼마나 축 처져 있었는지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아내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태경 씨,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이렇게 계속 지내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이전의 따뜻함이 없었어요. 대신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가 느껴졌죠. 저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내 마음속에 고통과 의심이 너무도 커져서 그녀의 말이 더 이상 내게 닿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 옆에 누운 아내의 평온한 얼굴을 보면서도 내 마음속의 혼란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우리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사랑이 정말로 진실했던 걸까? 아니면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착각이었던 걸까?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의심과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저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과 아들을 왜 이렇게 의심하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일이 끝난 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 이상 기대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집에 돌아가 아내와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풀렸는데, 이제는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들었죠. 저는 그들과 마주할 때마다 내 속에 자리 잡은 이 고통과 의심을 숨기느라 힘겨웠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다시 한번 저를 위해 저녁을 준비해 두었어요. 태경 씨,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그동안의 슬픔과 피로가 담겨 있었죠. 그 속에 있는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아무 표정도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아들은 내가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인지 아예 입을 열지 않았죠. 오늘 회사에서는 별일 없었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금방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별일 없었어. 그냥 평소와 다름없었어. 내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고 그 차가운 기운이 식탁 전체를 얼려버린 것 같았죠. 아내는 내 대답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고 그로 인해 더욱 위축된 모습이었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과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나? 내가 이렇게 그를 미워하게 된 이유가 단지 혈액형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 때문일까? 저녁 식사를 끝내고 저는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켰어요. 화면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소음이 필요했어요. 마음속에 고요함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그 소음에 의지하고 있었죠. 아내는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결국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거실에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는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저 소음이 필요했어요. 마음속에 고요함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저는 그저 이 소음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결혼 후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녀와 함께 웃고 사랑을 나누던 그 시절이 이제는 너무나 먼 과거처럼 느껴졌죠.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변하게 된 이유가 정말 혈액형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 때문일까? 그렇게 몇 시간을 멍하니 보내다가 저는 결국 침대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평온한 얼굴에 더 이상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내 안의 고통은 너무 크고 너무 깊었어요.
하나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꺼내기엔 너무 겁이 났어요. 그 순간 저는 내가 이 가족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태경 씨, 우리 병원에 한번 가봐요. 요즘 당신 모습이 너무 걱정돼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다. 병원? 내가 왜 병원에 가야 해? 난 아무 문제 없어. 그 말에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 시선을 피하며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아내는 내 뒤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이 지나고 회사에서 일이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공원에 들렀다. 공원에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그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눈빛이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아들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그 감정을 그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을까? 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어리석게도 내 가족을 의심하고 그들을 멀리하게 되었을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와 아들을 왜 이렇게 미워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고통과 슬픔이 너무도 참기 힘들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아내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하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내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야, 태경 씨?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그동안 숨겨왔던 고통을 꺼내놓기로 결심했다. 사실은 내가 요즘 많이 힘들었어.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 아내는 내 말을 조용히 들으며 나의 손을 잡았다. 태경 씨, 무슨 일이든 말해줘. 나도 함께 하고 싶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느꼈던 고통과 의심을 모두 털어놓았다. 하나 씨, 내가 정말 이 아이의 아빠가 맞을까?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생각이 나를 너무도 괴롭히고 있어. 아내는 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태경 씨,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가 함께 해왔던 모든 시간들, 그 사랑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녀의 말에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해. 태경 씨,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들과 나, 그리고 당신.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마음의 안정을 느꼈다. 그동안 나 혼자서 짊어졌던 고통과 슬픔을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다. 아내의 따뜻한 손길과 그 말 한마디가 나를 구원해 주었다. 나는 다시 그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조금이나 내려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내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며 아들을 기다렸다. 아들은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빠, 오늘은 저랑 같이 학교 가요. 아들은 신나게 내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아빠가 같이 가줄게. 그 말에 아들은 환하게 웃었고 아내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다시금 이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속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불안했고 그 불안감은 내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그 의심은 마치 작은 불씨처럼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고 언제든 다시 불길로 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아내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이후로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내와의 대화로 잠시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나은 나와 아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더 많이 노력했지만 내 완고함과 차가움은 그대로였다.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불안과 의심이 고개를 들었고 그 의심은 점점 더 깊어졌다. 이 의심은 마치 독처럼 내 안에 스며들어 모든 것을 잠식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가족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아내는 여전히 나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녀의 애정이 오히려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느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아내가 무슨 말을 걸어도 나는 무심하게 대답하거나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아들은 그런 내 태도에 점점 주눅이 들었고 우리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태경 씨,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회가 있다고 해요. 아들이 아빠와 엄마가 꼭 오길 바라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학교에서의 상담이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내의 간절한 눈빛과 아들의 기대에 참 표정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가보자. 라고 대답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실은 부모들과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달려왔다. 아빠, 엄마. 선생님께서 아빠가 꼭 오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의 말에 아내는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아들 정말 잘하고 있네.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다. 담임 선생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며 아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드님은 학업 성적도 좋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조금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생님의 질문에 나는 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아내는 나를 힐끔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요즘 남편이 많이 바쁘고 가정에서도 조금 예민해져서 아마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지켜보았다. 아드님이 집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부모님의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요. 나는 그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내가 알아서 대답하도록 놔둘 뿐이었다. 상담이 끝난 후 우리는 교실을 나왔다. 아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말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아내는 그런 나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학교를 떠났다. 며칠 후 날씨가 흐린 어느 날이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비가 내릴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침 식사 후 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나는 그저 소음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그때 아들이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우리 놀이동산에 갈 수 있을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내도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태경 씨, 오랜만에 가족끼리 놀이동산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들도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녀의 말에는 설렘과 기대가 묻어 있었지만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어려웠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기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버겁게 느껴졌다. 내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결국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아빠가 요즘 회사 일도 많고 몸도 좀 피곤해서 엄마랑 둘이 다녀오면 좋겠구나.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의 얼굴은 금세 어두워졌다. 그의 눈빛에서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내 가슴은 무거워졌다. 하지만 나는 그 무거움 속에서도 그를 밀어낼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아들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아빠가 요즘 많이 피곤하시니까 우리 둘이 다녀오자. 엄마랑도 오랜만에 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잖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아내와 함께 놀이동산에 가겠다고 동의했지만 그의 표정은 전처럼 밝지 않았다. 그들이 집을 나서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흐린 날씨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며 내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혼자 남아 거실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내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화면에 비치는 장면들은 그저 희미하게만 느껴졌다.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다. 시간이 흐르자 아내와 아들이 놀이동산에서 돌아왔다. 아들은 여전히 아빠와 함께하지 못한 것에 실망한 듯 했지만 나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빠, 놀이동산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는 꼭 같이 가요. 그의 말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상처는 점점 더 커져가고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는 이토록 아내와 아들을 멀리하게 되었을까? 그들을 사랑해야 할 내가 왜 이토록 그들을 밀어내고 있는 걸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이었다. 아내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태경 씨,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이 있어요. 당신도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깃들어 있었지만 나는 그 제안이 너무도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피곤하다는 이유를 대며 그 제안을 거절했다. 아내는 더 이상 나를 설득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아내와 아들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나갔고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집안은 고요했고 나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나를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몰아넣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화면에 비치는 장면들은 그저 희미하게 느껴졌고 나는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흐르고 아내와 아들이 모임에서 돌아왔다. 아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를 찾았다. 아빠, 오늘 가족 모임에서 재미있는 일이 많았어요. 할머니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의 말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들은 나의 반응에 실망한 듯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태경 씨,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잖아요.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가 묻어 있었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미안해.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우리가 정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혼란과 의심이 나를 잠식하고 있었다. 내가 정말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내 마음속에서 커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나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아내와 아들이 잠든 침실은 조용했지만 내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다. 침대 옆에 누운 아내의 평온한 얼굴을 보면서도 나는 그 평온함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들과 함께 할 때마다 내 마음속의 고통과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다. 나는 혼자서 이 모든 걸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 후로 나는 점점 더 아내와 아들에게서 멀어져만 갔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그들의 노력이 그저 부담스럽기만 했다. 아들이 나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나는 그저 무심하게 대답만 내뱉었다. 아내는 그런 나의 태도에 점점 더 지쳐갔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내 마음속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었다. 나는 점점 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갔다. 그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나는 그저 일에만 몰두하며 그들과의 거리를 두려고 했다. 하지만 그런 노력조차도 점점 무의미해졌다. 내 마음속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고 나는 그 의심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는 내 가족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내와 아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내가 만들어낸 고통과 슬픔이 나를 삼키고 있었고 나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준과의 관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예준이 30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동안 쌓여왔던 불안과 의심은 여전히 나를 잠식하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 사이에 거대한 벽이 되어 있었다. 아내 하나는 여전히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려 했지만 내 완고함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태경 씨, 예준이 오늘 저녁에 집에 온대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저녁 같이 하는 게 어떨까요? 저녁이 되자 예준이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여전히 반듯했지만 피곤해 보였다. 예준은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 미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아내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 그 대화에 쉽게 끼어들 수 없었다. 예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건조하게 대답했다. 뭐 별일 없지. 그냥 지내고 있어. 내 대답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식탁 전체를 얼려버린 듯했다. 아내는 우리 사이의 어색함을 느끼며 얼른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예준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바쁘니? 예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조금 바빠요. 그래도 할만해요. 그는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와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 방으로 들어갔다. 미안해. 오늘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 그 말에 예준과 아내는 당황했지만 나는 그들을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주저앉자마자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왜 이렇게 아들과의 시간이 힘든 걸까? 왜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는 걸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과 의심은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곧 다급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태경 씨, 빨리 나와봐요. 큰일 났어요. 나는 놀라서 방을 나와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손에 쥐고 있는 전화기가 떨리고 있었다. 예준이가 사고를 당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모든 감각이 멈춰버린 듯했다. 어디서? 어떻게?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 물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예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빨리 가봐야 해요.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어수선했고 나는 그곳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아내는 의사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다. 예준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괜찮은 거죠?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고 출혈이 심해 응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급히 수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B형 혈액형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이 크게 흔들렸다. 예준이 B형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나는 그를 의심하고 아내와 그를 원망하며 살아왔다. 이제 그 불안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나는 당황한 채로 말했다. 예준이가 B형이에요? 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의사만을 바라보았다. 의사는 서둘러 말했다. 아버님, 시간이 없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에 응했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내가 아들에게 가졌던 의심들이 다시금 떠오르며 가슴을 짓눌렀다.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 실수가 얼마나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아가고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결과를 전했다. 아버님, 검사 결과에 따르면 당신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수혈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불안과 의심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내가 B형이라면 예준이 내 아들이라는 건 명백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는 예준과 아내를 오랫동안 원망하며 살아왔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그 진실이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졌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며 나는 그동안 내가 예준에게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그를 밀어내고 사랑 대신 의심을 심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스러웠다. 아내는 내 옆에서 예준의 상태가 좋아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옆에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후회와 죄책감이 한 번에 밀려왔다. 내가 그토록 밀어내던 아들이 이제는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내가 그의 아버지임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의사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무거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수혈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여전히 매우 위중합니다. 머리 손상으로 인해 깨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제야 예준이 내 아들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가 이제 내 곁을 영원히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압도했다. 내가 그토록 의심하고 멀리했던 내 아들이 이제는 내게서 완전히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내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고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넘쳐났지만 그것으로 예준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잘못들이 나를 옥죄었다. 내가 예준에게 해왔던 차가운 말들, 멀리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나를 무너뜨렸다. 이제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가혹하게 다가왔다. 내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을 이제야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그 진실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예준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나를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다. 예준의 수술은 끝났지만 의사의 말은 나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다. 머리 손상이 너무 심해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그 한마디는 마치 내 삶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점점 더 깊은 슬픔에 빠져들었다. 예준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나는 그동안 내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이 한꺼번에 나를 덮쳐왔다. 며칠 후 결국 예준은 우리 곁을 떠났다.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내가 아들을 멀리하며 품었던 징후와 불신,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상처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아들은 나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에게 원망과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살아왔다. 그 결과가 바로 이토록 가혹한 이별로 다가왔다. 아내 하나은 예준의 죽음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깊은 슬픔과 함께 원망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나를 더욱더 무너뜨렸다. 태경 씨, 이 모든 게 당신 탓이에요. 당신이 그 아이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나를 향한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맞았다. 내가 저지른 실수와 잘못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은 예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 아이를 그렇게 대했어요. 그녀는 울면서 나를 향해 절규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내가 그동안 품었던 모든 의심이 잘못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부서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예준의 방에 들어가 그가 남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그동안 내가 외면했던 예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노트와 책들이 쌓여 있었고 그 중에는 내가 그에게 줬던 낡은 공책도 있었다. 그 공책에는 어린 시절 예준이 나를 바라보며 쓴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아빠,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이 흐느끼며 울었다. 내가 그토록 외면했던 사랑이 그곳에 있었고 나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예준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내가 그를 얼마나 오해하고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내가 흘린 눈물은 지금까지 내가 품었던 모든 징후와 불신을 씻어내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내가 흘릴 수밖에 없는 못된 눈물일 뿐이었다. 예준의 죽음 이후 나는 그를 잃은 고통과 함께 살아갔다. 아내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원망하며 나를 바라봤고 나는 그 원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 또한 나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내가 저질렀던 잘못들, 그로 인해 잃어버린 가족의 행복은 이제 영원히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하나은 나를 향한 원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바라볼 때마다 예준을 향한 내 잘못들을 상기시켰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걸 외면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녀의 말은 냉정하고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모두 맞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매일 예준의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예준은 돌아오지 않았다. 내 잘못은 너무나 크고 그로 인한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진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은 그저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일 뿐이었다. 아내의 눈물과는 달랐다. 그녀의 눈물은 진정한 슬픔에서 나온 것이었고, 내 눈물은 내가 저지른 잘못을 마주했을 때 흘리는 못된 눈물이었다.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진실은 결국 내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 되었다. 이제 나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내 운명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을 법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지만 많은 부분이 픽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작은 오해와 잘못된 믿음이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오해와 불신이 아닌 사랑과 이해로 관계를 맺어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